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직 변호사고요. 지금 공부를 따로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오늘 연구는 미술작가의 보조작가 사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인데 아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목을 듣고 어떤 문제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논문 심사 발표 때 제가 썼던 포맷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약간 형식적인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편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자 이런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조영남 대자 사건 논란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영남이 한 점당 10만 원 정도로 보조 작가에게 이 그림을 그려오라고 시키고 본인이 직접 그린 것처럼 그림을 팔았다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영남이 더 문제를 일으킨 게 인터뷰를 통해서 대작은 관행이다라는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지금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살짝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주제 자체가 조영남 판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조작가 사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거라서 이 조영남 사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작가 사용이 조영남의 보조작가 사용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미술계 내부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관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술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대립이 되었고 이게 더 떠나서 미술사적, 미학적 논의로도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미술계 내부에서도 보조작가 사용이 관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정도로 미술계 내부에서도 보조작가 사용이 과연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술계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바로 사법부로 가져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연구 공백이 만들어낸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사건이 아닐까 되어서 이러한 문제는 예술계 자체적인 내부적인 논의나 기준을 성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 가져가기보다는 각계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도 무방치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일단 법학 일반론적 관점에서 과연 보조작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어떠한 맹점이 있어서 예술계가 이러한 데에서 기준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 시사점을 주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의 논문은 크게 처음에 조영남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영남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투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조작가 사용 문제를 처음으로 촉발시킨 게 조영남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해서 일단 조영남 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를 두고 미술계 내부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게 허용되는지 만약에 사법부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학적 관점에서 법학 일반론적 관점에서 보조작가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사법적 쟁점과 형사법적 쟁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조영남 사건의 개요인데요. 이거는 사실 판결문에 들어있는 거라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게 밑에 보신 게 실제 판매된 극동에서 온 꽃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게 보조작가가 그린 건지 사실 저도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모르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2016년 4월에 언론을 통해서 조영남이 송모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 원씩 그림을 그리게 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영남은 아이디어나 컨셉은 작가가 구상을 하고 이 물리적 실행 작업, 그러니까 실제 그리는 작업을 보조작가에게 맡기는 거는 이러한 방식은 관행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영남 멘트 때문에 오히려 더
세간에 불을 지피게 관심에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016년 6월엔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검찰은 이제 조영남 작품, 아까 본 뭐 극동에서 온 꽃 같은 거를 회화 작품이라고 단정을 짓고, 회화 작품은 쉽게 말하면 작가의 터치나 작가의 숙련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리지 않았음에도 이걸 고지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그러니까 부작위엔 사기다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17년 10월 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결이었는데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기죄가 인정이 된 거죠. 이것도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1심 판결문도 이 조영남의 작품을 회화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이 양식인 회화에서는 그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보다 실제로 이걸 누가 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누가 그렸는지, 이게 직접 작가가 그렸는지 여부는 작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지하지 않은 이제 조영남에겐 사기죄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도 봤듯이 조영남이 말했던 이 대작 관행, 그러니까 보조 작가에게 물리적 실행 작업을 맡기는 것은 이 미술계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지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2심은 아예 다른 이 판결을 냈습니다. 이것도 밑에 보시면 2심 판결문 중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한데요. 보조 작가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관행인지 여부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관행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고,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구매 동기가 되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작가가 직접 다 그린 건지 아니면 보조 작가에게 맡긴 건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에게나 같은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친작인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작품의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영남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상고를 해서 지금 항고심에 계류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영남이 이제 보조 작가를 사용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술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긍정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진중권 교수인데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디어와 물리적 실행,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작가가 내고 물리적 실행은 보조 작가에게 맡기는 이런 주문 제작 방식은 이미 현대 미술의 창작의 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조영남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의 본질은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누가 이제 생각을 해냈느냐, 여기에 있지 실제 물리적 실행 작업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 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서도 보조 작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긍정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근대 미술에서는 조수 도움 없이 홀로 작업하는 게 오히려 이게 일반적 경향이라고 했고, 개념 미술가들, 보통 우리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듀샹 같은 경우도 개념 미술가들이 노동과 아이디어 구상을 분리하긴 했지만 그 분리한 것은 미적 실험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생각해낸 개념을 누가 이거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미적 실험의 일환일 뿐, 조영남처럼 그런 의도 없이 단순히 자기가 그림을 팔려고 다른 작가에게 이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은 이런 개념 미술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 작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이제 긍정을 하나, 이러한 경우도 정도가 단순히 작가의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작가는 보조 작가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해야 되는데, 조영남 같은 경우는 아예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남의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떠나서 이게 점점 논의가 심화가 돼서 미학적인 미술사적 논의도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떤 의견에서는 조영남의 그림은 그러니까 조영남의 그림을 보고 회화라고 주장한 입장에서는 회화는 작가의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 미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오히려 조영남의 작품은 이 개념 미술 중에 하나인 팝아트에 속한다. 그래서 팝아트는 누가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학적 논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점점 심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미술 작품에서 작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서 작가가 중요한 게 뭐냐? 회화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반드시 그려야 되냐? 이러한 미학적인 논의도 되었고, 또 아까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과연 보조작가 사용한 게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러한 미술사적 논의까지 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미술사적, 미학적 쟁점이 걸쳐있는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법 판단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조영남이 내가 그림을 팔겠다라고 해놓고 안 판 게 아니라 팔았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자기는 아이디어만 구상을 하고 보조작가에게 물리적 실행작업을 맡긴 이 사건이, 그래서 조영남 그 작품이 과연 이게 허용되는, 보조작가 사용이 허용되는 이 팝아트인지 아니면 회화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있고, 보조작가 사용이 과연 미술사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바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법부는 관여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 행위 같은 경우는 사법부는 한목적성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가 그러한 거를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부가 많이 자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예로 종교,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판단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 학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는 많이 이렇게 자제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판결 중에 하나가 이거는 1심 판결이긴 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그 박유하 교수의 그 제국의 위안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박유하 교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상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사법부가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사법 판단 자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문과 예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하는 게 학문과 예술인데 그거를 그 당시의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사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적 미학적인 이러한 논쟁과 이제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 판사들이 예술적 판단에 대한 예술적 판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영남 사건만 봐도 이게 팝아트인지 회화인지, 그리고 팝아트라면 왜 이게 허용이 되는지, 회화라면 왜 어떤 부분에서 왜 회화에서는 반드시 작가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작가의 숙련도가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사들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영남 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해도 조영남 작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답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답을 내리는 거지 조영남의 작가에 대한 작가의 자질이나 작가로서의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걸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 전반의 정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말로 상고심에서도 조영남 사건이 무죄라고 나온다고 해서 조영남이란 작가가 했던 행동이 그게 과연 그런 미술 작가의 도리로서 정말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죄가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유죄가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법 판단은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러한 경향이 많고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작가에 대해서 허용되는지 안 허용되는지 이런 데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냥 검찰이 기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가니까 미술계 내부에서도 그 논의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알아서 사법부가 판단해주겠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학적이고 미술사적 이러한 관점이 들어가고 이런 연구가 더 계속돼야 되는 문제라서 사법부의 판단만 맡길 게 아니라 미술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과연 작가의 자질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작가의 의의는 어디 있고 작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버리면 거기에 그냥 다 모두 미뤄지게 되는데 이래서 법치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자제를 하고 예술계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준이나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경제, 법학,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예술계가 자체적인 기준이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냥 그걸 바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겨지는 거는 오히려 예술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 일반론적 관점에서 그냥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으니 그 예술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라는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저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전제는 작가가 아이디어랑 콘셉트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물리적 작업을 이제 보조 작가한테 맡긴 이 작품을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 작품을 팔았을 때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가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보면 그거고요. 그래서 이 민사법적 쟁점과 이제 형사법적 쟁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 민사법적 쟁점은 이제 첫 번째로는 매매 성립 단계입니다. 이게 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매매 그 성립 단계에서는 그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자가 이게 보조작가가 물리적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미술품을 그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착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제109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보조 작가가 그린 거라고를 모르고 내가 샀다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보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 즉 구매자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친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이 구매를 안 했을 거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인 요건은 보통의 일반인,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이 일반인이 그 사람 입장에 섰더라면 그 사람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도 내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어야 되고 통상적으로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건 중요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매매 이행 단계인데 이게 뭔가 오타가 있었는데 매매 성립 단계에서는 이 밑에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 매매 관계를 했을 때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구매를 했는데 이 그림을 실제 이 작가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작가는 아이디어만 이제 구상을 하고 이거를 물리적 실행 작업을 이제 보조 작가한테 맡겼을 때 과연 이 물건이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자의 개념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학설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법원은 하자를 판단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상이 있는 경우는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그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건 분명히 친작이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친작이 아닌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술품 거래 일반에서 이게
사회통념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미술품 거래 일반에서 친작이 아닌 게 이게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게 뭐 아까 차고 취소도 그렇고 하자 담보 책임도 그렇고 그 쉽게 정리를 하면 미술 작품 거래에 있어서 이게 친작 여부가 과연 중요한지가 이제 사실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작품의 장르에 따라 친작 요구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화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아 이건 작가가 직접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설치 작품이나 아니면 뭐 조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기대 정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예시 작품의 사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첫 번째 밑에 왼쪽에 있는 게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이 상어 이 작품입니다. 이게 죽은 상어를 폴름알데히드가 들어가 있는 큰 상자에 집어넣은 건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고 아니면 작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데미안 허스트가 직접 상어를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고 폴름알데히드를 넣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유명한 조각가인 이제 칼더의 이제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이 설치 작품인데 이것도 칼더가 아이디어만 구상을 했지 칼더가 이걸 직접 뭐 용접을 떠가지고 저기다 세웠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작품의 장르별로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는 작가가 직접 제작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회화는 회화, 설치는 설치, 뭐 조각이면 조각, 사진은 사진대로 구분해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해보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론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지금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작품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게 과연 회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조영남 사건에서도 같은 작품을 보고 이게 팝아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회화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작품을 이게 어떠한 장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르별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두 번째는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주관적 동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가 그 전시를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감상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매자들마다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이 사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사는지 이게 정말 작가가 직접 그렸다고 해서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작가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이 작가가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영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도 나는 이게 이미 미술계에서 작가, 보조작가를 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조영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조영남 작품을 산 거지 조영남이 직접 그렸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조영남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가격으로 안 샀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뭐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뭐 노트북을 사는 것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어떠한 부분에 중요한 그 요소를 보는지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집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지 아니면 건설사가 어디라든지 아니면 교통 환경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소가 좁혀지는데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구매 동기가 너무 다양해서 과연 어떠한 게 중요한 요소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작가의 관여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에도 인용을 했는데 존 브라운이라는 미국에 있는 교수가 이 조사를 했는데 작가가 지금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참여하는 정도를 6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예 전적으로 아무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적으로 모두 자기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서 단순한 보조작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밑바탕을 칠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옮기는 정도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조작가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보조작가의 색채가 드러나는 정도로 보조작가에게 물리적 작업을 맡기는 방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6가지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여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모든 작가가 만약에 친작을 한다고 한다면 친작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미술에서도 작가가 작품에 관여
관여한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사실 논문에 실지는 못했는데 저도 작가들을 상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표본이 작아가지고 제가 실지를 못했는데 그때도 제가 60% 이상이 보조작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설문조사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작의 비율이나 시장 영향도도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 책임, 담보 책임을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돈 준 만큼 그만한 그에 합당한 물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유상 계약의 등가성에서 기초해서 이러한 담보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건데 친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 친작이 아닌 게 하자라고 본다면 친작인 것과 친작이 아닌 것과가 시장성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 가격에도 차이가 나야 되고 그 수요자들의 이 수요에서 도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된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미술 작품의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조작가 사용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도 다 자기가 보조작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친작의 비율이나 시장 영향도 같은 경우가 지금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미술 작품에서 친작이 어느 정도 차지가 되어 있으면 친작과 친작 아닌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친작과 친작이 아닌 게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서 친작인지 아닌지 여부를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적 쟁점인데요. 사실 형사법적 쟁점도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친작이라서 아예 이게 친작이 아닌데 친작이라고 소개해서 판매한 경우는 사실은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건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보조작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게 조영남 사건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영남이 이거 내가 직접 그렸다라고 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직접 그리지 않았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리가 뭐냐면 부작위,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자기와 부작위라는 걸 나눕니다. 자기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뭔가 행동을 하는 거고요. 부작위는 하지 않은 건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벌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와 동가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하지 않은 게 중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을 직접 사람을 죽인 거는 살인죄라고 볼 수 있는데 엄마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작위인 살인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것도 실제로 죽인 것만큼 그만큼 가벌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다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에 의해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뭔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할 때는 소방 공무원한테는 그런 걸 구조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 것처럼 그런 법적으로 그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부작위는 그거는 가벌성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계약에 의해서 뭔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도 이제 부작위가 가벌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이거는 신은칙을 통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을 성실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1심 법원에서 검찰하고 1심 법원에서 이제 조영남한테 본 이 의무가 이 신의칙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을 사는 사람한테 이거가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조영남은 그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작위가 사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이 됐는데 이 신의칙을 통해서 뭔가 그런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보조 작가가 자기는 아이디어랑 컨셉트만 구상을 하고 실제 물리적 작업을 이제 보조 작가한테 시켰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과연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도 미술작품 거래 일반에서 과연 그런 고지 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작품의 장르에 따라 친작 요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작가가 직접 그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았어도 나는 이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관적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현대미술에서도 작가의 관여 정도도 매우 다양하고 또 뭐 아까 봤듯이 친작의 비율이나 시장 영향도도 굉장히 객관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가에게 이 보조작가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정도나 시기를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작가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언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난 단순히 보조작가를 썼어 이 정도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보조작가에게 내 물리적 작업을 다 맡겼어 이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 애매한 상황이고, 시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작품을 살려고 왔을 때 말을 해야 되는지, 사고 나서도 말을 하는 것도 괜찮은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 가벌성을 확대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사법적 쟁점도 그렇고 형사법적 쟁점도 그렇고 사실 법적 분쟁의 핵심은 보조작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서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인데, 아까 보았듯이 미술작품이라는 거는 단순한 뭐 부동산이나 단순한 동산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관적인 동기도 다양하고 이 작품의 장르도 다르고 작품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도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의 색채의 가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가의 네임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컨셉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기교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우 구매자들이 미술작품을 구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일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단순히 이거를 보조작가가 사용했다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친작과 친작이 아닌 정도를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친작에 대해서 수요도가 훨씬 더 높다, 아니면 친작의 가격이 뭐 친작이 아닌 작품과 훨씬 높다라는 게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엄청 일반화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에서 과연 이게 친작인지 아닌지 자체도 지금 전혀 논의도 된 것도 없고 연구도 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인이 자기의 주관적인 기대와 다른 이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가벌성이나 아니면 매도인에게 뭐 책임을 지우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논문 정리하자면 보조작가 문제는 이제 예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법부는 오히려 판단을 자제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매수인에 따라서는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히려 예술계 내부에서 이게 과연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줄 것인지, 아니면 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정도로 이제 고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조작가 사용이 과연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가 오히려 예술계 내부에서 뭔가 연구나 논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보다는 미술계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안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았고, 이러한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사하는 의미로 이제 저는 연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영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영남의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작가 사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조영남에 대해서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미술계 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영남의 입장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조작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랑 컨셉을 구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조작가에게 물리적 실행 작업을 구현하는 것 자체를 과연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조영남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거는 사법부로 가져갈 판단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작가로서 자질에 대한 판단을,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 건 별개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 주관적인 매수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하고 이 상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던 것처럼 민사법적인 뭔가 책임을 지우는 거는,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논문을 쓰면 사실 어려웠던 게 레퍼런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으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유럽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가 판례가 프랑스에서는 단순 이거는 뭐 조금은 조영남과는 다른 건데 작가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전시에 온 사람한테 이걸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생인가 뭐 초등학생인가 어린 학생이 그린 그림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달고 팔았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경매에 사서 산 사람이 이거는 작가가 직접 그린 게 아니니까 나 이거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프랑스 법원에서는 그 작가의 진본성, 이거는 사실 진본성의 다툼이었거든요.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는 게 아니라 이게 작가의 진짜 작품이냐 아니냐 이 진본성의 다툼에서도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작가가 직접 실현하는 것과 실행하는 걸 나눕니다. 그래서 실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걸 실현이라는 거고 실행은 다른 사람이 들여와서 그릴 수 있는데 다만 작가가 거기에서 뭔가 구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작가가 하되 나머지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실행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법원은 실현과 실행을 모두 진본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판결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 아까 제 논문에도 나왔는데 미국 대법관 중에 하나는 판사들은 이러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미국 대법관 중에 하나의 그런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거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논의를 오히려 미술계 내부에서 뭔가 점점 더 많이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토대로 보조작가들한테 크레딧을 올려주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논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야지 단순히 법으로 이거는 사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영남이라는 개인적인 그 대중들의 미움 때문에도 더 많이 비판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조영남이 아니었고 그냥 다른 작가였으면 이 정도까지 미움을 안 샀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좀 별개로 떨어뜨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